자동차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 무언가 좀 다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똘똘한 자동차가 되겠죠.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풀어야 될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A와 기술 B, 기술 C 이렇게 여러 기술이 합쳐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과학, 유익한 과학을 이야기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GPS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GPS 이제는 아주 유명합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차량 안에는 내비게이션에도 모두 GPS가 들어있고요. 사실 우리들이 매일 손에서 떼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GPS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를 켜놓으시면 인공위성이 짜자자잔 돌다가 내가 있는 위치를 딱 확인해서 제가 지금 손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제 위치가 누구에게다 알려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강연자께서요. GPS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 GPS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위드로봇의 김도윤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볍게 이렇게 뛰어서 나오셨네요. 네. 제가 GPS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주제가 지능형 자동차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과연 지능형 자동차와 GPS와 같은 G자로 시작하긴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능형 자동차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네. 지금 제가 소개를 받고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서 뛰어왔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서로 약속된 장소에 쓰지 못하고 계속 뛰어갔더라면은 무대 밖으로 벗어나가서 다쳤겠죠. 아, 그렇죠. 이 예. 좌표를 정확히 모르셨다면 예. 더 나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네.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동차일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GPS처럼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치들은 차량에서 되게 중요한데 네. 아쉽게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지능형 자동차에는 GPS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GPS 말고 GPS를 도와줄 친구 3명을 소개를 하고요. 네. 이 3명이 합쳐서 즉 네 명의 친구들이 네. 어떻게 힘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찾는지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GPS와 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친구들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능형 자동차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 무언가 좀 다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똘똘한 자동차가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똘똘한 자동차라고 표현되는 자동차 사진 3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처음 보시는 자동차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스탠이라는 자동차인데요. 미 국방성에서 열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서 우승했던 차입니다. 근데 천장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와는 다른 뭔가 이상한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대회가 국내에도 있는데요. 두 번째 보시는 차량은 한양대에서 그 대회에서 우승한 A1이라는 차입니다. 이 차도 개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천장과 범퍼에 비슷한 장치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실 사진은
IT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죠. 구글에서 만든 구글카라는 차입니다. 이 차 역시 천장에 뭔가 이때까지 우리는 보지 못했던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저 장치가 뭘까요? 이름은 라이다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레이더와 동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내 위치로부터 상대방의 위치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라면은 이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저 라이다의 가격이 얼마 정도나 할까요? 아주 저렴한 거는 차량 가격의 5분의 1, 비싼 건 차보다도 3배나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사러 시장을 가면은 이런 지능형 차량을 당장 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능형 차량을 빨리 우리가 타고 싶다라면은 저 차량 천장에 달려있는 저 센서를 값을 가장 낮춰야 될 텐데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라이다를 어떻게 하든 싸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저 라이다를 뜯어보면은 레이저, 광학계, 거울, 모터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당장은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빨리 타고 싶은데.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일 텐데요. 비록 하나하나 개별적인 센서의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잘 합치면은 저 비싼 라이다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연구진들은 그러한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기존 센서들을 잘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GPS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되죠. GPS라는 그 미국에서 구축한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센서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는 갈릴레오, 러시아에서는 글로나스, 중국에서는 베이도우라는 위성 시스템을 쏘아 올리고 있고요. 어쨌건 GPS는 가장 오래되고 그다음에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위성항법 시스템 분야에서는 대명사적으로 쓰이고 있죠. 동작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위성들이 서로 정해진 궤도를 우주를 돌고 있고요. 그 위성들끼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춰 있어가지고 같은 시간에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GPS 수신기를 딱 열어서 전파를 받으면은 궤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생기게 됐고 그 시간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위도, 경도, 고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GPS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GPS는 전파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파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곳에서는 내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 내부, 터널, 지하 주차장, 아니면 빌딩 숲속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GPS로는 위치를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져왔는데요. 저희 회사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성수역,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지상에는 도로가 있고 위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차가 쭉 도로를 따라 붉은색 실선처럼 달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신호를 받아보면은 파란색처럼 차가 갑자기 도로 밖으로 푹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는 두 번째 친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일단 차량의 속도계 정보입니다. 속도계 정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은 GPS가 딱 끊어지면 그 방향으로 1초 후엔 1m, 그 다음 1초 후에는 또 1m 이렇게 갔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법에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차가 꼭 직진만 하지는 않잖아요.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유턴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은 버스의 손잡이를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의 관성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서 있고 부웅 하고 이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서 있으려고 하고 버스는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밀리겠죠. 반대로 정차를 하면은 저는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차가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이 움직임은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와도 똑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를 찾으려면 이러한 손잡이를 만들면 되겠죠. 반도체 공법으로 아주 작게 이러한 손잡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떻게 차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맴스라는 기법으로 만든 손잡이입니다. 즉 마치 빗살무늬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그 버스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센서를 만들어서 모형 차량에 장착하면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GPS 신호가 끊어져도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됐을까요? 아쉽게도 이 맴스 센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또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센서라는 거는 제대로 된 값을 내주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값과 아주 작은 잘못된 값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한테는 이걸 잘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써야 되는데 계속 이 값을 쓰다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량의 위치는 점점 부정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확한 위치는 너 어디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이 필요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사람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동차에는 에이더스라고 해서 차량용 카메라가 차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 카메라는 차의 도로상에 있는 차선을 찾아가지고 내 차가 차선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추가로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 표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너가 여기까지 왔어. 사실은 105m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표시는 100m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5m를 깎아서 100m로 이해를 해 라고 정보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친구는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카메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도로에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친구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한 대로 GPS가 아주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GPS에다가 관성 센서를 쓰고 영상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지도 이렇게 네 개의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까 소개했던 아주 비싼 센서를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이걸 더하는 겁니다. 잘 더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을 때 저한테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빠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덧셈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고민 중이야. 그랬더니 덧셈은 내가 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분명히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끼리나 뭐 분수, 소수를 덧셈하는 것들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 센서의 출력들은 어떻게 더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한 번 더 유치원 다니는 동국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책에서 한번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안 보셨더라도 제목과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선비와 발이 불편한 선비 둘이 한 집에 살았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선비는 발이 불편한 선비의 발이 되어주고 발이 불편한 선비는 앞을 못 보는 선비의 눈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협동을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로부터 지금 기술을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평면상에서 한 점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위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각도계로 각도를 먼저 잡고 거리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학생 A는 각도기는 아주 정밀한 각도기를 사왔어요. 근데 줄자는 듬성듬성 눈금이 대충 있는 아주 부정확한 줄자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학생 B는 반대입니다. 각도기는 별로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줄자는 아주 정확하죠. 자, 학생 A에게 한번 이 위치를 측정해봐 라고 얘기한 경우와 학생 B에게 이 위치를 한번 측정해봐 라고 한 경우는 사뭇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즉, 학생 A가 측정한 내용은 각도는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맞았는데 길이 방향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긴 타원 모양으로 측정을 해보면 나오게 될 거고요. 반대로 학생 B일 경우에는 각도는 부정확하지만 길이가 정확하기 때문에 각도 방향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 A와 학생 B의 결과를 잘 합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저 겹쳐지는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있다는 것은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 신호들을 교차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값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내는
부분을 센서 융합이라고 하고 그 센서 융합의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낸 분이 칼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하는 분들은 저 덧셈을 칼만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쓰지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위층에 나온 거는 좀 필요에 따라서 좀 빨리 돌렸는데요. GPS가 잘 안 들어오는 고가도로 구간을 달려도 차선을 바꿔도 차가 제 위치를 찾아가는 구간이고요. 밑에 있는 동영상은 컴컴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빙글빙글 지하 1층, 지하 2층을 돌아가도 자색으로 현재 차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주차를 하고 나면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 지하 1층에 했는지 2층에 했는지 까먹어서 헤매곤 하는데요. 이런 기술이 보급이 된다면 더 이상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차 스스로 알게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나와서 지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는 GPS만으로는 지능형 자동차의 위치를 찾기에는 어려우니까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저와 저희 같이 일하는 연구진들은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고 그 교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 복잡해지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 A와 기술 B, 기술 C 이렇게 여러 기술이 합쳐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융합할 때 내용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합쳤더라면은 그렇다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다리가 불편한 선비 둘이 있었다면 과연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학생 둘이 전부 다 각도기가 별로 안 좋다라면은 아마 그처럼 보다 정확한 값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쳤을 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가치가 나오는 게 바로 융합 기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다른 것을 틀린 거라 생각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기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려면은 좀 더 다른 것들을 서로 잘 합쳤을 때 더 큰 가치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게 저희로서는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사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근데요, 저 지능형 자동차가 나오면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번뜩 드는 생각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럼 대리운전.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시대의 흐름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능형 자동차가 도입이 된다면 이럴 때는 안전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주 중요한 이 연구의 흐름의 트렌드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비전 제로라는 프로젝트로 사고를 줄일 수는 없지만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사고를 당장은 지능형 자동차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망자를 없앨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사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기존의
큰 부상을 당할 분들이 좀 더 경미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 되게 이렇게 쉽게 풀어주셔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화를 보면 이렇게 키트하고 부르면 차가 왔던 그 지능형 자동차라고 하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런 차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에도 그런 차가 나와 있는지 또는 나와 있다면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를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나 만화에서 본 내용이 언제쯤 구현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동차는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바로 시장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이 될 거는 과연 그런 차량이 나왔을 때 그 차가 사고를 낸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차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나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인데 그 차를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전격 제트 작전 정도 수준의 차량은 아니지만 손을 안 대고 차선을 찾아서 저선으로 움직이는 차는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로상에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10년 안에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전 빨간 차로 갖고 싶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의 산업은 이게 지능형 자동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능형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에서 한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순위 매기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1등, 2등, 3등. 근데 이 기술은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서 있는 선진국 수준과 그다음에 그보다 좀 떨어진 수준 이렇게 나눠본다면 각각의 그 개혁, 그 근간이 되는 기술들은 분명히 선진국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합치는 게 좀 힘듭니다. 네. 오늘 소개한 게 기술과 기술을 합치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과 사람이 합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힘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이 시간에도 또 연구에 몰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조만간 잘 될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선진국 수준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능형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재미난 말씀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대 초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기업은 노키아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키아는 몰락하고 말았죠. 자동차 시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카 같은 자동차들이 지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능형 자동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세계 1위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재밌는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사과나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